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전격 청구됐습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 고리로 지목됐지만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금이었다 정도의 논의였었습니다. 그런데 430억 원의 뇌물 등의 혐의를 통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결정됐습니다. 이 사건이 가진 상징과 의미, 또 삼성과 경제에 미칠 여파에 대해서 이 분야를 꾸준히 연구해온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수성가한 대기업의 불명예스러운 일도 보도되고 있지만 이 자수성가 외엔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사람들의 부채 관리 방안도 나왔습니다. 가계부채 1,300조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채가 바로 자영업자들의 부채다, 이렇게 꼽히고 있는데요. 정부의 대책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보완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역시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드립니다. 월요일 맹추위 속에서도 설 명절 다가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월요일마다 보내드리는 생생장바구니. 오늘은 설 명절 앞둔 시장 조사, 또 계란 관련 소식들 준비했습니다. 2017년 1월 16일 김우성의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지금 이 시각에도 계속 YTN 텔레비전에 속보 자막이 뜨고 있습니다. 삼성, 법원이 잘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런 내용의 속보가 뜨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될 것인가, 특검의 장고로 인해서 된다 안 된다 전망도 많았는데 결국 청구가 됐습니다. 최순실 일가의 수백억 원에 이르는 삼성의 지원이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 대가로 얻어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겁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될 경우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편, 또 하만 인수 등을 통한 신사업, 또 한국 경제 여러 가지에 영향이 불가피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 또 어떤 관점으로 봐야 할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이 분야 또 계속 연구하신 분이죠. 재벌닷컴의 정선섭 대표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방금 전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한 30분 전에 결정이 됐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이 잡혔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 삼성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이제 지금 어려운 우리 경제 전반의 큰 악재죠. 네. 하지만 특검 입장에서는 이런 경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 사실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규명하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그 뇌물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를 선택한 것이 아닌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그렇게는 보여집니다. 네, 불가피한 선택. 사실 이 모든 농단과 여러 가지 혼란의 핵심 연결고리를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네. 보통은 이제 특히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구속 수사라는 게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도주나 네네. 증거 인멸 우려가 바로 이 구속에 대한 핵심 쟁점인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이번에 보면은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자들, 네. 최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사장이나, 박상진 사장에 대해서는 불구속을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4명 중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만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법원에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따지고 보면은, 다른 이제 최 부회장 등의 CEO들은, 네. 사실상 이번 사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이 모든 결정에 키를 쥐고 있었다, 이런 것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네. 사실은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 대통령의 뇌물죄를 입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부회장의 영장 청구는 이 뇌물죄를 밝히기 위한 아주 상징적인 어떤 결정이기 때문에요. 네.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도 되는 거는 특검이 불가피한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여러 가지 우려 등을 다 알면서도 사실 그것 때문에 시간도 좀 늦춰왔던 것이고. 네. 불가피한 선택. 사실 말씀해 주신 내용을 좀 듣는 분들이 편의상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드리자면 주연을 위해서 좀 주연을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주연 간의 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조연에 대한 내용보다는 훨씬 더 강조해서. 네, 그렇죠. 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영장이 청구되지 않는다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문제도 사실은 규명한다는 것이 어렵게 되겠죠. 예, 지금 이 뇌물공여죄, 횡령죄, 위증 혐의 한 3가지 정도가 언급돼 있습니다. 네네. 여러 가지 뭐 뇌물 같은 경우 430억 규모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좀 언급되어 있는 혐의 어떤 것인지 한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뇌물공여 혐의는 이제 재작년이죠. 2015년 7월에 있었던 이제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해주는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에게 이제 수십억 원의 금전적 지원을 했다. 그것이 이제 뇌물이다라는 것이 이제 검찰의 주장이고요. 특검의 네. 주장이고 위증 혐의는 이 부회장이 작년 말 12월 5일인가요? 네, 청문회에서. 9일인가요? 예, 국회 청문회에 출석을 해서 최순실을 몰랐다. 네. 강요가 없었다. 이렇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이 부분이 이번에 특검의 수사에 가서는 강요에 의해서 지원을 한 것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네. 이분이 이제 명백하게 위증 부분은 이제 사실은 뭐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것 같고요. 네네. 대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뇌물공여 문제는 사실 이제 총 금액이 440억 원이라고 합니다만은 네. 이 부분은 회사 돈을 임의로 준 거잖아요. 어떤 그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한다든가 이런 과정이 아니고.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횡령도 같이 아마 적용된 것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할 수가 있죠. 예. 다시 말해서 회사에 돈을 쓰는 건 개인의 결정이 아니라 회사의 일정 정도의 합법적 결정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그렇죠. 없다라는 점에서도 공금을 쓴다는 건 회사의 네. 이익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네네. 이게 이익에 대한 뭐 그 사실 규명도 좀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일방적으로 뭐 CEO가 또는 경영인이 회사 돈을 썼다 이런 점에서 이제 횡령 혐의가 적용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져요. 예, 많은 뭐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청취자분들 이해하시지만 회사 돈은 개인 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예, 횡령죄다라고 예. 보시는 거고요. 사실상 가장 핵심적인 것들은 이제 이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거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네. 이로 인해서 이제 이재용 이른바 삼성 오너 일가가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득을 얻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익은 한 3조 정도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요. 그걸 위해서 한 480억 정도, 430억 정도 뇌물 쓴 거는 남는 장사다. 이게 지금 뇌물죄의 핵심 고리다 이렇게 보는 면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뭐 3조 원이다 얼마다 이것은 뭐 평가하기 나름이고요. 네네. 그런 뭐 금액적인 측면은 이제 경제 그 분석하는 기관마다 다르게 나옵니다만은. 네. 문제는 이제 이번 그 지난번 재작년에 있었던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사실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가 이재용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그 지배 개편이 이루어지기 초기 단계에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삼성의 그 총 그 자산이 한 350조 원 되는데 350조 원의 거대 기업을 뭐 최정점에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한 점에서는 뭐 400억 원 정도의 그런 뇌물이라고 지금 아직까지 뭐 우리가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네. 이런 금전적 지원을 한 것이 뭐 속된 말로 뭐 남는 장사였다 이렇게 말은 됩니다만은 그것도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제. 예,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닙니다. 재판 네, 결과가 그렇죠. 나온 건 아닌데 지금 수사 방향을 놓고 보자면 사실 제3자 뇌물 공여죄냐, 이 일반 뇌물 공여죄냐에 대해서 분분한 이유가 네. 최순실 씨와 또 박근혜 대통령 간의 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복잡했었는데 일단 뇌물죄로 들어왔거든요. 그렇죠. 일반 뇌물죄가 됐다는 것은 직접적 거래. 우리가 이제 어떤 뇌물 공여 또는 뇌물 수수 이것은 받는 사람이 있고 그 대가로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네네. 그 고리에서 그 동안에는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의 고리가 연결이 안 됐었고, 네. 삼성이 준 돈은 지금 확인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고리가 연결이 안 됐었는데, 오늘 그 발표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서로, 재산을 공유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거론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완전한 고리가 형성됐기 때문에 뇌물의 고리가. 네. 그래서 아마 일반 뇌물 공여죄가 적용되지 않았나 그렇게 봐요. 예, 일단은 이제 다 결론이 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이 특검의 방향을 놓고 지금 설명을 그렇죠. 드리는 내용입니다. 영장 청구된 내용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자, 이 삼성이 사실 지금 굉장히 앞에 놓인 숙제가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번 저희와 대표님 인터뷰할 때도 나왔던 지배구조 개편, 지주사 전환
전환 이런 여러 가지 지금 프로세스들이 사실 있어 왔고요. 네. 시장과 삼성의 요구 또 엘리엇의 제안 여러 가지 얘기들을 그때 해드렸는데 네네. 이 과정들은 멈추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고 네. 지금 그 법원이 발부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그 발부가 된다고 했을 때는 뭐 할 수 없이 이제 구속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구속이 돼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상황이 전개된다면은 아마 지배구조 개편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일단은 지연 혹은 정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네. 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변화도 지금 지연되어 있다라는 얘기도 드렸고요. 특히 뭐 잘한 것, 못한 것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간 뭐 여러 가지 독점적인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판을 받았지만 하만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인 미래 자동차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한다던가 네. 또 여러 가지 경제에 있어서 사실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주가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파장이 커서 네. 걱정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냐. 흔히 말해서 부작용이 많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네. 영향이 크겠죠. 삼성 입장에서 보면 일단 이미지 추락이 가장 큰 문제예요. 네. 지금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 상위 뭐 10위 안에 들 정도로 글로벌 기업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오는 것은 미국에서도 부정부패와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 과징금을 매긴다. 미국에서 장사를 할 경우에 네. 할 정도의 그런 법안도 있고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삼성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타격이 클 것이고 또 특히나 그 삼성그룹은 연간 30조 원에 달하는 그런 R&D 투자나 시설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것에 수혜를 받는 하청업체나 국내 연관 산업 관련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타격이 있겠죠. 네. 삼성그룹의 이런 어떤 악재는 우리 경제 전반에도 큰 악재 부분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어떤 정경유착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털어내는 하나의 재계의 새로운 어떤 변신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좀 긍정적인 측면과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한쪽 면만을 볼 수가 없고요. 지금 대표님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일부에서는 삼성의 경제 민주화, 즉 경영진이 경영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투명한 경영 과정의 공개 같은 것들이 이번 계기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이제 이 오너 지배 체제를 흔들므로써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희가 한번 그 조사를 해보니까 이 재벌 개혁이라든가 또는 그 정경유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슈화됐던 것이요. 과거에도 한 10여 차례 됐었습니다. 네, 계속 있었군요. 또 실제로 이런 정경유착의 문제, 정치자금 제공이라든가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재벌 총수들이 상당히 재판장에 서기도 했고요. 네네. 그리고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도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잘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네. 그 결과가 여전히 오늘날 이런 사태까지 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 기회를 어떤 타산지석의 어떤 그런 걸 삼아서 재벌들도 정경유착을 통한 시장의 왜곡 어떤 이런 측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스스로 어떤 깨우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게 이제 생각인데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법안 문제라든가 제도의 개선이라든가 재벌 스스로의 어떤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떤 시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요. 예, 청문회 때는 미래기획실 없애겠느냐, 없애겠다, 이런 얘기들이 네. 오고 갔지 않습니까? 네. 변화의 모습을 시민들도 기대할 텐데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우문일지도 모르겠지만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태지 않습니까? 네네. 황교안 직무대행이 지금 나라의 어떤 국정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네. 삼성 같은 경우에도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테면 아직 구속되지는 않았지만 구속이 된다면 네. 또 대행체제나 여러 가지 대응체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오너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가요? 삼성그룹은 여태까지 그룹 자체에서 밝혔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열사의 경영이라든가 그룹 경영 전반이 각자 그 CEO들이 알아서 책임 경영제로 돼 있거든요. 네네.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돌아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단지 우리나라의 재벌 지배구조상 내부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리더십이 경영 공백이 되면 네. 이것은 이제 그룹의 경영에 큰 타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사실 그 투자라든가 인사, 재무 이런 것들이
최종 결정권자, 즉 오너의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나라 재벌은.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뭐 올스톱 됐다고 생각을 하면 삼성그룹이 앞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은 있겠구나. 이건 예측은 합니다만은 네. 그것도 또 삼성 스스로 헤쳐나가야 될 현재의 난제니까 네. 뭐 잘 그 대응하리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삼성을 또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네네. 좀 정경유착이 아니라 정말 글로벌 1등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좀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기대합니다. 있습니다. 예. 자, 끝으로 구속 영장 청구 어떻게 보십니까? 법원이 받아들일까요? 기각할까요? 전문가들도 상당히 이제 법조 전문가들도 엇갈리더라고요. 네네. 기각을 할 것이다. 아니면 발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특검이 어떻게 구속영장 청구에 그 사유서를 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내용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상당히 이제 고심했던 며칠간의 일도 있었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그 법원에서도 무조건 기각하기도 좀 어려운 그런 입장이 아닌가. 네. 왜 그런가 하면 이 문제가 국민들의 어떤 여론하고도 관계 있거든요. 그럼요. 지금 농단의 핵심골이죠. 완전히 네. 버리는 법원이 또 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공이 법원으로 넘어갔다. 아마 구속 적부심 심사를 한 뒤에 며칠 있다가 이제 결정이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상당히 법리 다툼도 있겠지만은 아마 법원도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려운 숙제지만 여론의 흐름은 다들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재벌닷컴 정선섭 대표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공감하고 나눕니다. 의견 보내주시면 추첨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 워터파크 이용권 드리고 있고요. 1683년 300년 커피 문화 전통이 있는 비엔나 커피하우스에서 원두커피 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945번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사전 뇌물입니다. 지금 방금 앞서 인터뷰한 내용에도 나오겠지만 이 뇌물에 대한 의혹 꾸준히 대기업들이 받고 있습니다. 경영권 승계, 사면, 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돈이 오고 갔습니다. 단순한 기부 혹은 기증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서 생긴 돈들, 이걸 뇌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피해가 경제나 혹은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이 5천억 원 이상을 손실했습니다. 그 5천억 원은 국민들의 돈입니다. 어떤 직위에 있는 사람을 매수에 건네는 부정한 돈, 뇌물, 이 경제에 있어서는 정말 암과 같은 존재인데요. 여러분들은 뇌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힘든 때일수록 따뜻한 명절이 그립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선풍기는 돌다 말고 좌석은 딱딱하지만 낯선 여행자에게 말을 건네는 따뜻함이 넘치는 곳. 자이살매르행 3등석 칸이 묻습니다. 행복은 얼마일까요? 질문 여행으로 인도하다. 대한항공 인도 주8회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네, 생생경제 일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들으시고요. 경제 톱뉴스로 돌아옵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물 없는 한라산, 물 없는 제주 바다를 상상할 수 있나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경은 깨끗하고 건강한 물이 있기에 가능합니다. 제주를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건강한 물은 우리의 몸과 마음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 아름다운 물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YTN 라디오 아름다운 물 캠페인은 광동제약과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와 함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선 방역 소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조류, 가금류, 야생동물 사체 등은 접촉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는 몇 차례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었지만 인체 감염 사례는 없으며 손은 자주 씻고 눈, 코, 입은 가급적 만지지 마시고
닭고기, 오리고기는 80도에서 1분 이상 가열하면 안전합니다. 정부는 유통 실태 점검을 통해 계란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앞서 인터뷰했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세한 소식 첫 번째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서민들의 삶은 더더욱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서민 금융을 좀 지원해줄 수 있는 여러 조건도 완화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인데요. 두 번째 소식 준비해놨습니다. 달러에 예금 넣어두는 분들도 많다고 하죠. 지난달에 조금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도 인터뷰로 다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됐죠. 네, 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뇌물공여죄,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련된 법률 위반, 이런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뇌물공여 액수를 430억 원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문제가 걸린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이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받는 대가로 최 씨 측에 430억 원대 금전을 지원했다라는 혐의인 겁니다. 네. 이 삼성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 원과 이 최순실 씨의 독일 법인이죠. 이 코레스포츠와 220억 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것, 그리고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주도하던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에 16억 원을 낸 것도 다 대가성이 있는 뇌물이라는 게 특검의 판단입니다. 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수사선상에 오른 재벌 총수에게 이렇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단 영장이 청구가 됐으니까 구속 여부는 오는 18일에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 때 결정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최대 기업인 만큼 이 국가 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를 못했을 텐데요. 그보다는 이제 정의를 세우는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게 특검 설명입니다. 다만 이 최 씨 지원의 실무를 맡았던 삼성그룹의 미래전략실 최지성 부회장이나 장충기 사장, 그리고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 담당 사장 등 이 수뇌부는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에서는 이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이 결코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법원이 잘 판단해 주리라 믿는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결과가 모든 분들에게 또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햇살론, 세이망 홀씨 같은 서민금융 지원 조건이 다소 완화된다라고 알려졌네요. 네, 오늘 금융위원회가 서민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게 서민 금융 지원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완화한 건데요. 네. 그동안의 햇살론, 세이망 홀씨, 바꿔드림론, 이런 걸 이용하려면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여야 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는 3,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리고 또 신용등급 6등급 이하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에서 4,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고요. 신용등급 7등급 이하만 대출받을 수 있었던 미소금융은 신용등급 6등급자 이하로 완화됐습니다. 세이망 홀씨 대출 지원 한도도 기존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로, 그리고 햇살로는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한도가 늘어납니다. 예, 그만큼 좀 답이 안 나오기 때문인데 대출 공급액 자체도 많이 늘렸죠? 네, 고금리와 저금리 사이에 있는 이제 중금리 대출, 이 정부가 지원하는 이 중금리 대출이 사이토 대출인데요. 네. 이 공급액을 최대 2조 원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올해 3분기까지 이 사이토 대출 1조 원 가량이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1조 원을 더 공급해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건데요.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이토 대출 공급액이 3,729억 원인데 은행이 이 중에서 2,504원으로 좀 더 많았고요. 저축은행이 은행의 절반 규모인 1,225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에 이어서 이제 상호금융권에서도 사이토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요. 현재 농협과 새마을금고 이런 곳들과 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금융권에 도입되는 사이토 대출 금리는 대략 한 10% 내외, 그리고 대출자의 신용등급은 4에서 7등급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말 숨 쉴 틈 없는 이 서민들에게 좀 숨틈이 될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자, 달러 예금, 그만큼 좀 돈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달러 예금에 몰리는 분들이 있었는데 이 예금이 좀 줄고 있네요.
네, 사실 작년 하반기에 이제 달러 상승에 베팅한 분들이 달러 예금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러면서 외화 예금도 증가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한국은행 자료를 보니까요. 지난달 달러와 예금 잔액은 496억 6천만 달러로 한 달 새에 23억 7천만 달러 감소했습니다. 이게 사실 작년 9월부터 감소세를 좀 이어오긴 했는데요. 일단 작년 연말에 보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무역 대금 결제라든가 뭐 임금 지급을 위해서 달러를 인출하면서 달러 예금이 좀 줄었다는 게 하는 설명인데요. 실제 기업들의 달러와 예금이 19억 6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개인들의 달러와 예금 잔액도 4억 1천만 달러 줄었는데요. 네. 이 환율이 오르면서 개인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에 원달러 환율 평균이 1183.3원이었거든요. 그게 네. 전달에 이제 1163.2원이었으니까 그거보다 20원이나 올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이 달러가 강세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고 금융기관에서도 달러에 투자하라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손쉽게 달러에 투자할 수 있는 달러 예금 많이 가입했었는데 환율이 오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익률이 좀 됐다 이런 분들이 지금 달러 예금을 뺀 겁니다. 네, 오늘은 시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네, 두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가계부채 총액이 1,300조 원을 넘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어마어마한 부채의 양보다 세밀하게 그 부채의 내용을 더 걱정해야 한다 이렇게 입을 모읍니다. 특히 이 가계부채 중에서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는 심각합니다. 위험도나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 모두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 자영업의 부채를 들여다보고 위험 요소를 줄이겠다. 이게 핵심인데요. 지난해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송재만 수석연구원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많은 분들이 잘 몰랐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이 특히 더 위험하다 이런 평가가 많았다고 하고요. 지금 경제 상황에서 뭐 대출, 부채 다 문제인데 특히 자영업자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평가한 이유는 뭐로 볼까요? 아시다시피 자영업은 그 치킨집이나 커피 전문점 등과 같이 그 창업은 쉬운 반면 경기에 민감한 취업 업종입니다. 네네. 특히 여러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그 다중 채무자들도 많아서 리스크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만약 현재처럼 그 내수 부진이 지속될 경우 결국 운영자금이나 그 생활비에 대한 대출 수요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입니다. 네네. 네, 여기에 그 작년 12월 미국 금리 인상과 추가 금리 가능성으로 국내 금리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금리 인상이 진행될 경우 그 자영업자의 수익성은 아무래도 크게 하락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자영업자의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복잡한 상황인데 위험에 대한 대비가 잘 안 되는 대출이 바로 자영업자 대출이다 이런 평가인데요. 특히 지금 정부가 좀 가시적 대책을 내놨습니다. 좀 제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알아보고 또 표준 모델을 개발해서 돈을 빌려줄 때 좀 깐깐하게 따져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대책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 금융당국에서 그 자영업자 지원 및 대출 관리 강화를 발표했죠. 네. 여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영업자 DB 구축 및 여신 심사 모델 개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동안 그 자영업자 대출은 기업 대출 그리고 가계 대출 사이에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어 그 정확한 통계 파악이 어려워 저희 같은 그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분석을 통한 접근이 쉽지 않았었거든요. 네네. 거기에 그 은행들도 자영업에 대한 그 DB 구축이 어려워서 그 여신 심사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그 자영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DB 구축이 실현됐으면 하고요. 네. 하지만 그 대책 중에 과당 경쟁 우려 업종 및 그 취업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여신 모형 정교화 등에 대해서는 네. 어느 정도 공감은 되는데 모형 개편 시 업종의 트렌드 반영 등 그 자율성 측면도 고려하고 외부의 그 다양한 의견을 투입해서 진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해서 좀 사업이 잘 안 될 만한 혹은 뭐 너무 많은
개가 진출했다. 쉽게 말해서 뭐 치킨집이 많은 곳에 또 치킨집을 낸다 이런 건 이제 대출해서 좀 불이익이 되거나 안 되게 한다 이 말인데 좀 그런 것까지 너무 관여하는 건 과도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네네. 네. 자, 지금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들을 보면은 결국은 자영업자들의 리스크라는 게 사실은 경기에 따라 쉽게 망하거나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창업 단계에서부터 좀 위험을 관리하겠다 이런 의도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그 가계부채 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업종별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네. 이러한 그 쏠림 현상은 이제 곧 경쟁 심하고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수익성 악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러한 그 수익성 악화를 보고 이제 금융당국에서도 이러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이 같은 대책을 수립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뭐 지금 이제 금융당국도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좀 뭔가 분석을 하고 전체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라고 하는데 앞서 연구원님께서도 살짝 지적해 주셨지만 네. 그런 것들까지 좀 국가가 너무 말 그대로 그게 트렌드인데요. 뭐 치킨집도 그렇고 좀 너무 이런 것들을 틀에 두면은 오히려 나중에 더 조정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던데요. 근데 그 자영업자 대출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네. 저희 DB 구축이 거의 돼 있지 않고 네. 은행 차원에서도 이 그러니까 여신 모형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게 기반이 되려면 어느 정도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분석이 돼야 되는데 네. 그러한 것이 아예 구축이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그동안 나왔던 거죠. 네. 예. 결국 그간의 문제점에 대한 보완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체적인 부채를 관리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더 큰 위험을 막기 위한 엄격한 조치가 이해는 되는데 당장 자영업자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네. 뭐 여유가 있어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좀 몰린 분들인데 풍선 효과 걱정도 나오고요. 생계가 막막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뭐 국내에서 내수 부진과 더불어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이제 직면된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런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런 내수 부진, 금리 인상으로 따라서 이제 아마 자영업자 대출의 위험성은 더 커진 상황이고 따라서 이번 대책을 통해서 금융당국에서는 뭐 위험 관리 노력을 시작한 것이고요. 네.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자영업자 대출의 그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경우 제2금융권인 뭐 저축은행이나 대부업 등으로 이제 대출 수요가 어떻게 보면 이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경우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이런 사업 악화에 따른 운영 자금과 그 생활비를 위해 더 높은 이자를 내야 되는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에게는 아무래도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 폐업으로 갈 수 있는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네네. 자, 이런 위험에 몰려있다라는 게 조금 아직은 보완책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연구원께서도 과거에 작년에 10월에 이제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의 트렌드 변화 이런 리포트를 작성하셨는데 해외에는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사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국내에서도 지금 어플이나 이런 좀 약간 간소화된 이제 그 대출 서비스를 모바일이나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은행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 핀테크 업체, IT 업체랑 이렇게 협업을 해서 이제 좀 더 발전되고 신속한 서비스를 계속 출시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뭐 신용평가 같은 경우도 아직 우리는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뭐 사업성 따지고 이렇게 지금 계획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죠.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더 간소화돼 있고 그게 좀 활성화돼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은행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그 자체적으로 온라인 대출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핀테크 업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자체적으로 DB 구축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거죠. 네. 네, 예. 자료들을 좀 더 갖고 꼼꼼히 따져보는 그런 다각적인 방법도 우리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자영업자 분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번 대책이 아직은 뭐 환영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비판도 아니고 좀 애매한 상황인데요. 베이비붐 세대는 계속 지금 은퇴, 실직 등으로 자영업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적당히 이 위험 관리하는 대비 차원도 지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분들의 상황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대책 어떤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 뭐 정부의 대책보다도 이제 그 예비 그 창업자, 뭐 자영업자 하실 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은 네네. 그런 사업을 운영하기에 앞서서 좀 관련 업종에 대한 사전 지식을 좀 쌓으시고 이해하시고 시작하면은 아무래도 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아마 이제 사업 실패 확률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리고 이제 영업 이후에 이제 어려움이 있을 경우는 이번 뭐 정부가 발표한 미소금융이나 햇살론 그 정책금융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정부 차원에서는 그 뭐 자영업자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공하는 그 미소금융 컨설팅 정보 활용도를 뭐 높이기 위해서 그런 단순 정보 전달 목적이 아닌 보다 효율적이고 좀 질적으로 향상된 그런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현재 자영업자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그 제2금융권 대출에 있어서도 향후 그 제1금융권이 은행으로 이제 좀 갈아탈 수 있는 제도나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지금 좀 가계 대출보다 이 자영업 대출이 더 질이 안 좋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송재만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행복한 살림살이 생생장바구니. 자, 어제 오늘 서울과 또 전국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굉장히 추운 날인데요. 추운 날 여러 고민 중에 또 이번 주는 뭐 먹지? 뭐 준비할까? 반찬 뭐 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실 텐데요. 월요일 날 저희가 경제적이고 알뜰한 장바구니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생생장바구니 오늘도 늘 함께해 주시는 분 계신데요. 오늘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문재영 대리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문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시아 대리가 감기 때문에 오늘 잠시 대타로 나오셨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벌써부터 설 준비 또 선물 사고 이런 분들 고민이 참 많습니다. 설 다가오면 또 여러 가지 성수품들이 있잖아요. 가격 조사 실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우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요, 지난 10일 전국 19개 지역 내 45개소 전통시장과 대형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 차례상 비용을 조사했습니다. 네. 그 결과 28개 성수품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이 전통시장을 기준으로 해서는 25만 4천 원, 대형 유통 기준으로는 34만 1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통시장이 한 25만 원 정도, 또 대형 유통업체는 한 34만 원 정도, 근 1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작년에 비해서 좀 다 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전통시장은 전년에 비해서 8.1% 정도, 대형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0.9%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전통시장이 좀 싸다 이런 인식이 있는데 더 많이 올랐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이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월 또는 연 단위로 가격을 정해서 거래하는데요. 이에 반면에서 전통시장은 매일매일 경매에 따라서 가격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가격이 이제 계란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네네. 이런 품목에 대해서 마트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았다고 분석이 되고요. 네. 또 직거래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역시 대형마트가 가격 변동폭이 적었던 요인이 되었습니다. 예, 흔히 뭐 계약 재배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대형마트는 이렇게 좀 장기적 계약이 되어 있어서 훨씬 영향을 좀 덜 받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계란 얘기 때문에 뜨겁습니다. 저희도 관련 인터뷰를 여러 번 보내드렸는데 계란은 좀 요즘 어떤가요, 동향이? 네, 한창 동안 계란 가격이 좀 높았었죠. 네. 지난주 금요일에는 저희 카미스 기준으로 해서 특란 30개 가격이 94,901원이었어요. 9,491원, 예. 네, 9,491원이었죠. 네네. 네. 전날이 목요일보다는 이게 약간 내리는 가격인데요. 네. 지속적으로 상승했던 40여일 만에 처음으로 하락세를 보인 수치입니다. 예, 조금 숨이 잡히고 있는데 계란 수입 얘기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갈색 계란만 먹고 있잖아요, 거의. 흰색 네. 계란 수입한 것조차도 이제 화제가 될 정도인데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본격적으로 수입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서요. 네. 저희 공사를 통해서 수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수입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것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네. 자, 일단 좀 급한 불은 끄자라는 수입인데 또 이렇고 저렇고 말도 많은 수입인데요. 수입 물량이랑 또 지금은 할당 관세를 거의 안 적용하잖아요. 이게 계속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언제까지인가요? 네,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계란 총 수입 물량은 98,600톤인데요. 네.
이 98,600톤 안에는요, 신선란뿐만 아니라 가공품인 난황, 전란, 남백 같은 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아, 네. 네, 그래서 이 품목별로 한도 물량도 각각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시중 유통용 신선란에 대해서는 18,968톤까지 수입하게 되고요. 이 각각의 한도 물량까지 0% 관세가 적용됩니다. 네. 자, 이 계란을 수입을 해서 좀 뭔가 활용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한 정보도 있나요? 네, 만약 시중 유통용 계란을 이제 수입하고 싶으면요, 저희 한국농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공사 비축관리부에서 선착순으로 수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방금 전에도 이제 품목별 한도 물량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이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6월 30일을 기한으로 신청이 진행되고 있고요. 네네. 또한 이 제과 제빵용이나 기타 가공용 제품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가 아닌 식품산업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정보 많이 청취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데 특히 앞서도 계란 가격 얘기할 때 카미스 이렇게 얘기 나왔죠, 여러분. KAMIS 이런 정보를 알려주는 농수산식품 정보를 알려주는 사이트 이용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고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계란 수입에 관련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다른 정보 같은 것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이제 그 외 주요 국가의 수입 정보도 매주 제공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수입 가능 국가, 수출입 통계, 주요국 도매 가격, 그리고 수입 절차까지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요한 정보가 있으신 분들은 저희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또박또박 전달해 주셔서 많은 분들이 찾아볼 것 같습니다. 자, 수입 신청, 절차, 또 정보 이런 것까지 계란 관련된 모든 정보 제공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 여러 품목들 가격 동향 한번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에는 양파와 한우 등심 가격이 약간 상승하였습니다. 양파는 지금 1년 중에서 지금 가격이 가장 비쌀 때인데요. 네네. 저장을 위해서 저온 창고에 넣어두었던 양파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품성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거기에다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번 주 양파 가격은 좀 상승세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한우 등심의 경우에는요, 다음 주로 상품 다가온 구정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전문 취급업소에서 재수용 그리고 선물용 한우 등심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데요. 명절 수요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좀 상승하겠습니다. 네. 자, 이 시기가 양파가 제일 비쌀 시기다. 요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될 것 같고요. 한우는 좀 오르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품목은 어떻습니까? 네, 반면 딸기와 갈치 가격이 이번 주엔 좀 내려가겠는데요. 겨울철 제철 과일인 딸기는 지금 성출하기를 맞았습니다. 네. 출하 지역도 넓은 데다 작황도 양호해서 공급 물량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좀 하락하겠고요. 또 갈치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방출했습니다. 시중에 520톤가량의 갈치가 추가 유통된 상황인데요. 거기에다 설을 앞두고 재수용 물고기인 조기와 민어, 선호도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갈치는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네, 꼭 어떤 품목을 고집하기보단 좀 내려가는 것 알뜰하게 골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가 정보 잘 들었고요. 날씨도 몹시 춥고 또 겨울이 깊어지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에서는 1월의 식재료를 선정했다라고 하거든요. 저도 몰랐는데요. 1월의 식재료 어떤 겁니까? 네, 이번 1월 식재료는 들깨, 미나리 그리고 감귤이 있는데요. 네. 들깨는 영양이 상당히 풍부해서요. 이 들깨를 이용한 들기름이 지금 일본으로 아주 인기리에 수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깨는 이제 필수 지방산, 무기질, 비타민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특히 지방산 같은 경우는 63%가 오메가3라고 합니다. 아, 네. 네, 몸에 좋은 이 불포화 지방산 약이 아니라 이제 들깨 같은 음식을 통해서도 충분하게 섭취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1월의 식재료가 들깨, 미나리, 감귤인데요. 들깨 요즘 오메가3 약으로 사드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들깨를 좀 이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미나리는 얼마 전 좀 가격이 내려간다라고 알려주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저렴한 때이니만큼 향긋한 미나리 구매하셔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PD님은 아침 식사 꼭꼭 챙겨 드시나요? 가급적 노력하지만 잘 못 먹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이 미나리는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이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어서 현대인의 불균형한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아, 네. 거기에다 해독 작용도 좋아서 간 기능 회복과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러면 저한테 꼭 필요한 음식이네요. 네. 그러겠죠. 네네. 예, 연말연시 이제 송년회도 있었고 신년회도 있어서 회식이 잦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심신이 지친 직장인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재료입니다. 네, 미나리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은요? 네, 그리고 감귤이 있는데 감귤은 비타민의 보고라고도 하죠. 네.
감귤 2개면 성인이 하루 필요한 비타민 C를 다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거기에다 껍질 안쪽에 흰 부분을 다 떼서 드시면은, 떼지 말고 드시면은, 네. 식이섬유인 팩틴까지 섭취할 수 있어서 장 건강에도 좋다고 하네요. 아, 네. 그럼 뭐 비타민, 숙취해소, 간 기능 회복, 또 오메가3, 뭐 이렇게 1월의 식재료라고 했는데 1월의 건강 보조식품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전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김씨 아들이 쾌유를 빌면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문재영 대리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재영 대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성기입니다. 무엇이든 시작하기 좋은 1월입니다. 어떤 시작이라도 힘낼 수 있도록 이번 설에도 엄지척 해주세요. 힘이 되고 싶은 당신께만큼은 정관장.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5793님, 뇌물죄 얘기하시면서 지금은 고통스럽겠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의 몇천 몇만 배 이득일 겁니다. 예, 멋진 말씀이시고요. 뇌사 상태에 빠진 한국 경제를 물가를 치솟고 죄 지은 사람들은 떵떵거리며 사는 기막힌 세상, 이렇게 삼행시로 멋지게 5129님 사연 주셨네요.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커피 선물 받으실 분들입니다. 3941님께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 손실액은 누가 배상합니까? 삼성입니까? 문영표 전 장관입니까? 국민에게 돌아갈 국민연금 이번 사태같이 마음대로 못하게 장치해야 됩니다 하셨고요. 또 5504님께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회가 오히려 기업의 이미지 쇄신이라는 신선한 충격도 줄 수 있다, 이런 또 긍정적 평가 주셨네요. 저는 내일 3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